안녕하세요. 나루스TV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겁니다. 월급쟁이의 10억 꿈 아파트로 키운다. 월급쟁이의 10억 꿈 아파트로 키운다. 뭐 뒤에 나와 있네요. 돈 되는 아파트는 따로 있다. 자, 일단은 이 책이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사실은 이 초판 1세가 2003년 10월에 나왔죠. 2003년 10월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15년 전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권해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이 책 자체도 의미는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오래된 책을 제가 최근에 읽은 거예요. 최근에 읽은 건데, 잠깐만요. 조절을 좀 해야 되겠네. 이 책 자체, 그러니까 이 책 자체를 제가 옛날 책인데 최근에 읽은 건데 이 책 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예전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류의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이 책도 좋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된 책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보가 최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또 최신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제목은 월급쟁이의 10억 꿈 아파트를 키운다인데 부자 아빠를 꿈꾸는 셀러리맨을 위한 내 집 마련 앤 투자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통해서 10억이 마련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고 그렇다면 이 제목을 이제 낚시성 제목이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죠. 이 책은 아파트라 이런 그런 아파트 구매나 이런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매뉴얼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주식책으로 칠 것 같으면은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책이 있듯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예를 들면은 주식 투자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잘 하는 건 아니죠. 주식 투자 책을 읽는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기가 트레이딩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뭐 요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매수 매도 주문을 넣고 뭐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돼 있는 거지. 그거를 봤다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은 자기 나름의 어떤 정보라던가 경제를 읽는 흐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듯이 지금 이 책도 뭐냐면은 어떤 아파트라던가 집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나 그러한 거래 방법들, 그 다음에 경매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설명들,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제 중점이 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진짜로 이 제목대로 아파트를 통해서 10억 꿈을 이루고 싶으면은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감각이 필요하겠죠. 물론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정보를 주는 책이고요. 그러면은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면 옛날에 이제 기초영문법 이런 것부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더 다양한 책들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 이제 성문 기초영문법 영문법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영문법에 대한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까지 가서 자기가 이제 어학연수도 하고 혹은 유학도 하고 하면서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약간 기초영문법 같은 느낌. 그런데 기초영문법 같은 그러한 책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기초영문법을 읽었다라고 해서 내가 당장에 뭐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런 류의 책을 한 권을 봤다라고 해서 내가 단장에 아파트를 통해서 10억을 벌어대는 그러한 길을 내가 정확하게 알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훌륭한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고 자기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기초형 문법이라는 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역시 이러한 책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자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과 정보들을 준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뭐 각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책에 이제 구체화된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류의 책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제 어떤 구체적 어떤 매뉴얼적인 내용을 하기보다는 이제 여기 있는 매뉴얼적인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경매 같은 거 아파트 경매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뭐
그 예를 들면 뭐 등기부 등본의 기재 항목 살펴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뭐 요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는 게 나을 것이고 계약일에 뗀 등기부 등본으로 다시 확인하라 뭐 이런 것들, 아파트를 구입할 때 꼭 봐야 하는 공문서 네 가지 뭐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류의 책들이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뭐 80년대라든가 이때는 쭉 경기가 이제 상승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진짜 어디에 땅 하나 사놓거나 아파트 사놓거나 하면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집 하나 사면은 이제 그 집값이 올라서 생각지도 못한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죠. 만약에 집이 이제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엄청난 이제 그 수익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혹은 뭐 시골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개발 호재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그 땅값이 막 10배, 20배가 됐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내가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갑자기 이제 그 지역 유지로 등극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뭐 개발 호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뭐다? 부동산 불패 신화였죠. 즉 부동산을 사놓으면 계속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비단 대한민국의 추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였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였죠. 그죠? 부동산 불패로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오르게 되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서 촉발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알겠지만은 그 어떤 돈을 빌리는 계층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신용 등급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서브프라임이죠.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소 사실은 신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쉽게 집을 살 수 있게끔 돈을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다시 말해서 서브프라임 계층에다가 돈을 쉽게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집을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록 자기들이 신용이 좀 약하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불러서 일단 집을 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집값이라는 것은 그동안 불패 신화였고, 그러면 이 집값이 결국 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빌린 돈을 이렇게 갚아 나가다가 다 갚으면 당연히 그 집이 자기게 되는 거고, 다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이 집값은 올라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집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으면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경제에 있어서 가격의 어떤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물건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경제는 지탱되고 계속 이제 가격도 상승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지게 돼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이 가격이 받을 수 있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알다시피 집값이라는 것도 천정부지로 오른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 오른 가격을 누군가가 사줌으로써 떠받쳐주는 어떤 수요 계층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러한 수요 계층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미국의 집값이 이렇게 쭉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금융 상품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파생 상품이죠. 그러한 파생 상품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어떤 좀 이제 나름대로는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게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이 이제 활성화됐었는데, 문제는 어쨌든 경제학의 진리는 뭐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가격은 이루어진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집을 살래야 살 수 없는, 살만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형태까지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순식간에 정말 그야말로 오르기만 하던 그 집값이 순식간에 바닥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서 그 집을 샀던 사람들이 그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됨으로써 어떤 형태가 된다? 파산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되었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도 가계부채가 뭐 요 몇 년 전부터 가계부채 1,300조를 때렸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이래에 가장 많은 가계부채를 안고 있고 지금 사실은 어쨌든 세계 시장 경제를 견인하는 두 가지의 축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미국이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간에 많은 부채들을 안고 있는데 중국이 사실은 세계의 어떤 공장 역할을 해줌으로써 미국은 소비자 역할을 했고 공장 역할을 해줌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도약을 하는 듯해 보였으나 그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중국이 점점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려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한 형태가 되고 지금 사실은 중국 통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리커창 이제 그 중국 경제의 수장이죠. 그 사람도 사실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중국 통계에 대한 신뢰를 자국 통계를 본인이 신뢰를 하기보다는 자국의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6.9%다. 그러면 그 경제 성장률 6.9%라고 하는 중국 통계청의 어떤 자료를 신뢰를 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즉 이러한 중국 경제 성장률의 통계는 마사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이제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경제 성장률도 마사지를 통해서 만든 성장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성장률은 훨씬 더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리커창이 이야기했던 중국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하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꼭 뭐 리커창도 그렇지만 뭐 다른 이제 외국의 은행 투자자들 이를테면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의 어떠한 사람이 이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기준들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뭐 6.9%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를 고지 믿기보다는 뭐를 판다? 어떤 뭐 중국의 어떤 그 유통량 아니면 공장 가동률. 그러면 공장이 이제 돌아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어떤 전기 수요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역추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어떤 정부 통계에서 내놓은 경제 성장률을 고지 믿기보다 이러한 부분들 왜냐하면 이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의 공장이 최소한 돌아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공장이 돌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전기를 수요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유통이 활발했을 거니까 얼마나 많은 유통량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역추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마사지 된 게 맞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현격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수많은 부채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전망하에서 내가 미래의 수익을 내서 지금 빌린 돈을 갚을게라는 의미로서 부채를 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채를 졌는데 경제 성장률이 그 부채를 갚을 만큼 점프를 해주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고 그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 결국에는 어찌되었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지만은 파산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IMF라는 것도 있고 해서 국제 구조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봤을 때 그러면 국내적 상황을 다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뭐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뭐 좀비 기업 즉 다시 말해서 번 수익으로 이자조차도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하면 다 갚지 못하는 그러한 좀비 기업이 뭐 몇 개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 혹은 무슨 뭐 가계부채가 얼만큼 쌓였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등등 뭐 가계부채뿐이겠습니까? 정부 어떤 뭐 기업 부채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쌓여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 어찌되었건 뭐 흐름으로 보았을 때 지금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즉 그리고 우리 인구는 계속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줄고 있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형태 그래서 이제 지금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가 아니라 줄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는 사실은 그리 지금 밝은 전망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가계부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가계에서 지고 있는 부채가 많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내가 집값이 오를 것이 예측되고 또 실제로 많이 오르고 하면 그만큼 씀씀이 더 커지게 되지만은 집값이 떨어지고 내가 처음 산 것보다 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만큼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내가 돈을 쓰고자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위축되고, 그게 위축되면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역시나 위축되고, 그러면 경제는 다시 쪼그라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지금 포인트는 어찌되었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인구 구조에 있어서나 뭐 가계 부채에 있어서나 이런 뉴스들만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도 사실은 이렇게 특정 지역의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은 확 올라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지금은 조금 위험 요소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하면은 지금 어떠한 투자나 어떠한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벌어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해도 최소한 다시 호경기가 오기 전까지는 잃어가는 과정에서도 잃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 불필요하게 돈이 나가는, 그야말로 바보처럼 손해보는 일은 어찌되었건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되고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쓸데없는 돈이 손해가 몰라서 당한다거나 손해가 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의 큰 흐름이야 우리 개개인이 뭔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전체 혹은 세계 전체의 어떠한 경제적 흐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흐름이 어떠한 흐름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것, 내가 손해를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종류의 책들, 그래서 월급쟁이의 10억, 아파트를 키운다. 요거는 이제 더난 출판사에서 김재언 씨가 쓴 책인데, 딱 제가 이 책도 괜찮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제가 옛날 책인데 제가 최근에 읽은 거라서요. 이제 아무튼 이런 류의 책들, 이런 류에 대한 책들도 읽음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만만치 않은 대외적 경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종류의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또 경제 관련 책들 이러한 것도 많이 읽어보고 함으로써 어떤 지혜로운 어떤 경제인이 되어서 어쨌든 이 넘실대는 경제의 파도를 잘 항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